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8개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월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한 이후에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청와대 개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세 분 말씀을 듣고 논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부터 얘기하실게요. 네, 아무래도 이번 개각의 특징은 이제 정치인들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집권 3년차 내각의 주요한 장관 또 장관급 인사로 모셨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과기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어떤 그동안에 쌓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 차분하게 어떤 집권 중반과 후반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다 안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네. 그런 어떤 개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다. 네. 네. 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개각은 그래서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지명자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야당들은 다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평당조차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일단 협치는 포기했느냐 이제 뭐 막가자는 거야 이쯤 되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최근에 조국 그 교수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장관이 아니니까 서울대 학생들의 그 스누라이프라는 서울대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페이지에 가장 부끄러운 논문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2등이 지금 보니까 안민석, 2등이 유시민, 3등이 안민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1등을 했던 겁니다. 그걸 네. 조국 당시 교수가 비판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부끄러운 동문에 뽑힌 겁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 전 수석이 과거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지금 또 이 SNS에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장관은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처벌받은 거 그게 이제 산호맹 관련일 겁니다. 아마 그 콘텐츠 내용 때문에 그게 있고 또 뭐 위장전입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이 정권의 하순이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은 거의 뭐 이제 사법부가 권력을 신형화됐다는 식으로 오늘도 보니 비판이 막 나오는데 다 떠나가지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이 되느냐 잘할 거냐 하는 그 문제와 별도로 지금까지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온 걸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참 못했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본인이 그것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는 네 사람만 쓴다. 이번에도 회전문 인사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정치인이 없는 자리는 그냥 그래요. 차관이 승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인사는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다. 그리고 조국 수석 전 수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개각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나머지 7개 부처 장관은 들여다보지 또 않으셨어요?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번에 탈락하기보다 본인이 이제 고사했다고 하는데 문정인 지금 청와대 특보에 네. 대한 건데 그건 아마 워싱턴이 상당히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친중인데 왜 우리 미국으로 대사를 보냈냐 뭐 이런 뒷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도 내 나이 이 나이에 나는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미국 대사로 보내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틀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야당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워싱턴이 상당히 최근에 보면 오늘도 CNN 보도가 방금 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핵도발, 미사일 도발을 갖다가 너무 컨트롤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석상에서 화를 냈다. 불만을 토로했다고 알겠습니다. CNN 보도를 한 걸 보면 한미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그 미국 대사도 그래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김유정 전 의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개각의 폭이 좀 커졌어요. 네. 한 서너 명 얘기 나오다가 8명 교체를 했는데요. 첫째는 좋은 인사이건 나쁜 인사이건 여성 30%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네. 유지가 됐다는 점, 이분들이 다 이제 임명이 됐을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여성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은 조금 평가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교안보 라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야당과 또 이 뭐 전체 국민은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 뭐 굳건하게 그냥 그대로 간다는 점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 강경화 정경주 장관 네. 얘기하신 건가요? 왜냐? 그러면 미국 대사는 왜 바꾸죠?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 인사에.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주미 대사는 지난번에 이제 그 정보 빼냈던 거 그 부분 그 이제 거기에서 한국당 의원에게 뭐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그 사건 외에는 사실 뭐 딱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제기되는 문제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나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교수진이 절반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다들 각자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다 이제 정부 부처에 모셔다가 일을 해보면 네. 실패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점에서는 이걸 잘된 기각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실제는 너무 다르다는 거를 과거의 그 장관들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입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남은 3년 채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이 개혁의 성패로 좌우할 만한 그런 네. 개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역시 조국 뭐 알겠습니다. 지명자에 관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통상 Y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거론된 사람은 절대로 지명하지 않는 그런 인사의 특성이 있었는데 또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를테면 홍미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청와대 수석에도 거론이 되고 또 이번에도 계속 여성부 장관 오르내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는 오르내린 사람은 전혀 되지 않고 네.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냥 신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성패와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공동 책임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되겠죠.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조국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도 어쨌든 어떤 정치적 쟁점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는 본인이 어쨌든 청문회 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잘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문정인 특보의 주미 대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종교적으로 사실은 이슬람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에서 정치학자로서 있다가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선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 그분의 성향이 이전에 주미 대사로서 본인이 사실은 그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기 네, 여러 때문에 가지 상황평 나오는데요. 네. 청문회 본격화되면은 또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치권은 각가지 이슈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 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더 깊은 부진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늪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호각성과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는 국민 여러분 앞에 제시해야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더욱 네, 월가을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대일본 관계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가 조치가 한 달인데 우리의 대응은 과연 어떠했는가입니다. 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본격화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이제 2라운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기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중에서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일단 유보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면서 사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한일 경제 전쟁이 숨 고르게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뭔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가요? 어느 분이 먼저, 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진행되는 네. 걸 보면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물밑 대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꼬리를 내렸다고 할까요? 아베도 지금 별로 발을 아끼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물밑 대화는 있는 거로 보고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로서도 당혹했을 겁니다. 워낙 이 아베의 이 수출 금지 조치가 국제 이 통상 이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백색 국가에서 이제 리스트 제외한다고 할 때 생중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을 이기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빠진 게 뭐였냐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우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청와대 수석 부장관 회의에서 하우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30대의 그 엘리트 남성들조차도 원래 그 층이 제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많은 쪽입니다. 그런데 네. 그조차도 황당하다. 이거 뭐 천재냐 뭐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시장을 키우고 규모 경제로 일본을 이기자고 한 건데 지금 북한의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입니까? 그리고 네. 북한에 기술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근로자 한 달 월급이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네. 그쪽에다 우리 뭐 스마트폰을 팝니까? TV를 팝니까? 그런데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쨌든 비판적인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일본 아베 총리도 처음에는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일본의 기업들이나 일본의 지식인들도 아베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도 자기 입지가 좀 좁혀져오니까 스스로 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빈 공간이고 이낙연 총리가 제가 볼 때는 일본 전문가인데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거 하나의 그 소재 수출을 이제 금지를 풀었다는 걸 갖다 이낙연 총리가 전달했는데 그때 이낙연 총리의 말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뭐 무슨 정보 같은 것들이 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가다가는 둘 다 공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데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국은 어느 정도 보기 시작했고 일본도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일본 관광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의 큰 소니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히 큰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제하는 건데 자 이성적으로 풀 그 단계까지 알겠습니다. 갈지 예.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진우님 같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아베 총리의 공격이 좀 무뎌졌다. 일단 숨고르게 들어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한국 대응은 좀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같은 생각이세요? 이번에 지금 뭐 좀 무뎌진 거예요? 아니면 작전상 약간 그런 거예요? 기초 체력상으로 일본이 예상외로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그래요? 경제가. 비슷하게 보시는 실제로 거네요.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구직률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통계상 좀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 체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졌지만 어쨌든 양국의 정시가 출렁거렸다. 전 세계의 경제가 출렁거리는 현상을 맞았을 때 한국 그 경제가 상당히 많은 어떤 위기 속에 빠졌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시라는
그 정권 시장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를 한국 경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정시상에서는 아, 시장 예. 그 경제 전반이 아니라 75조가 1천만에 빠졌으니까. 네, 그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니케이 지수도 같이 출렁거렸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어렵사리 일본의 대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당히 잘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것 그런 같은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다시 피드백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한국을 겁주려고 한 거고 무릎 꿇히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일본이 더 고립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일본이 손해볼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숨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있고 어쨌든 그 중간에 미국의 역할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노림수는 아마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에게 미국이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너희들 대신에 일본을 조금 감담 시켰다라는 반사이익으로 방위비 정액이라든지 이런 요구의 노림수가 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어떤 그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입니다. 의외로 전체 네. 기조에 국가가 누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전체 흐름에서 냉정하게 일부는 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일본 품목 안 사자는 자발적 활동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시민사회가 아베에게 던지는 경고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경고성도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고 한국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둘 다 승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포지션을 잘 잡았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은 결국은 하여튼 일본 아베의 경제전쟁 스타트가 조금 숨고르게 들은 것 같다. 뭔가 좀 팍팍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김정은 같은 생각이세요?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양국의 시민사회, 국민들이 굉장히 오히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 한국 국민을 좀 서로 구별하자. 이런 또 그 의식 있는 그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서영우 청장이 노 재팬 배너 달았다가 바로 예. 철수했잖아요. 예. 그거는 국민들이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 관이 개입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이지 개입하지 말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겠다고 찾아온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얘기도 아닐 뿐더러 또 그 상권도 무너진다 이러면서 염려한 것을 결국 그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 비판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 국민이 성숙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일본 국민과 정권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이제 다른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일본이 약간의 숨고르기 그리고 이제 밀당 이런 거에 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또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한국의 반응이 만만치 않네, 큰일 나겠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WTO 제소 갔을 때 우리가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명분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 나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연령 비연령으로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손에 것이고요. 들고 있다. 그렇죠. 그 카드는 절대 죽지 않고 그리고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5일 만에 그걸 꼬리를 내립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일본이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섣불리 그렇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 일본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100% 안심이 되더라도 안 건넌다는 거예요. 120% 정도 안심이 되어야만 건넌다는 게 일본의 속성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사회 여론이 결코 일본에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크게 또 달리 유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 미국의 태도도 지금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숨고리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특사 보내야 된다. 뭐 이낙연 총리 보내라, 누구 보내라, 공노명 전 대사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청와대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는데 김현정 차장 얘기를 들어보면 7월 달에 2번이나 특사를 보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밑에서 다 노력을 뭐 그게 결과가 성과가 있건 없건 하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번 방일 의원단이 가서 망신당하고 왔습니다만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또 외교죠. 우리가 일본하고 이 국교를 단절하고 끝까지 가려는 그런 태세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노력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의 모습도 양쪽 다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만은 누가 먼저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아베가 결국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좀 한반도를 제물로 삼 그 조치로 나온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론 이제 좀 봉합 국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지 국면이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네, 저는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 아베의 어떤 야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간 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아베가 나왔지. 아니 아베가 제일 잘못했지만 우리도 좀 오버한 게 있습니다. 아니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자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한 거고 또 두 번째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기업 총수를 또 떠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전문가들 말은 겁니다. 우리의 패를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라.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상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조용히 하는 거랍니다. 기업 간의 전쟁은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구상을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일본의 기업들은 자 계약 다시 하자. 단가 올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정치화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DJ 시절이 사실은 지금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IMF 이후에 경제가 힘들었고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DJ가 그걸 갖다 해결한 성공한 대통령을 저는 보는데 그때 이제 강상중 동경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을 누구보다도 비판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DJ하고 상당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J 생전에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 초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이 이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니까 예. 초청으로 민주당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이분 강연 내용이 아주 우리처럼 들을만하다. 이분 말이 그겁니다. 지금 일본 상품 보이콧 이런 거는 정말 바보짓이다. 이 사람 볼 때는. 시민이 알아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왜 바보짓이냐. 이걸 봤으면 DJ가 슬퍼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는 일본에서 정책 기반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좀 더 냉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강상준 교수가 이제 하나 둘 하는 걸 보면 역시 일본의 전문가, 얼마 전에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분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과거의 분들이지만 이분 다 이런 여전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를 고립시켜야 되고 저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아베를 압박해야 됩니다. 뭐 트럼프 이런 정치적으로 풀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봐도 일본의 저 무역 방법은 국제적인 신뢰들을 볼 때는 엉터리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알겠어요. 누가 일본하고 무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좀 걸 가야 된다. 그런 고립시켜야 말씀입니다. 아베를 저는 고립시키는 방법. 지금 아베는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마이니치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 아베가 이제 비판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그러는 것 같은데. 5%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내의 여론도 움직여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반일에서 반아베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인 전체를 우리 적으로 만들지 말고 아베나 일부 그 극단적인 정치인을 갖다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발언 좀 얘기해 볼까요? 예. 평화 경제로 풀어야 된다 그런 그 부분을 야당에서 또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네. 지금 말씀 또 사실은 하시지만. 그걸 네. 이제 그 협소하게 받아들이면 좀 생뚱맞죠. 이 일본과의 문제를 남북이 열심히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 이제, 얘기는 이걸 광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남북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미의 공조라는 틀 속에서 보면 사실은 산업적인 문제가 깝깝해지는 부분이죠. 네. 네, 말하자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단순히 남북 간의 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남북러 혹은 뭐 남북중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말하자면 어떤 일본을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공격적인 어떤 노림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너무 그동안의 어떤 말하면 냉전적 질서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나는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네. 실제로 남북러, 남북중 이건 어떤 또 혹은 그 틀을 뛰어넘어서 글로벌적인 어떤 전망 속에서 현재의 우리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비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단기적인 해법은 아니지만은 지금 등 뒤에서 일본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남과 북이 예를 들면 교류 협력을 잘해서 하나의 아주 평화적인 관계가 되면은 일본에 대응하기도 쉬운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지로 전 이해했는데 물론 단기적 해법은 아니지만 예. 좋은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당장의 해법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해법. 일본이 우리 명치 끝을 치고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당장 국민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시원한 속 시원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뭐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는 늘상 해왔던 이야기이고 또 DJ 정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산업부나 뭐 중기부나 정부 다 관련 부처, 유관 부처들에서 뭐 중장기 대책은 다 또 디테일하게 내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한마디라는 것에 국민들은 굉장히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까 했는데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죠.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이 발등 그리고 이 우리의 불매 운동은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일본 여행은 언제까지 우리가 중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실질적인 해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막 이 못할 말 한 거 아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여당에서 지금까지도. 그런데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내심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보기에 그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이 처지가 딱하다고 느껴지는 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2방 쏘고 그전에도 쏘고 지금 몇 방을 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경협을 통해서 평화경제로 우리가 일본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메시지 다음에 얘따 먹어라. 시쳇말로 라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또 2발 쏘고 그럼 우리는 국민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언제쯤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의 비판이지 뭐 어느 날 없던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낸 건 아니죠. 9월, 10월 되면은 불화수소 국내 생산 라인이 대량 가동된다 그러더라고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대응을 해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대책을 다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도 아니요, 그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얘기인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 인터뷰도 제가 봤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불화수소를 갖다가 이 반도체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 적용하려면 시험 테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더라도 그게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래요? 자 의외로 현실에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뭐 삼성전자 사장 말이 그거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뒤는 어떻게 할지 우리 모르겠다. 3개월 좀 버틸 수 있다.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지만 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경제신문이라든가 아니 뉴스에 전혀 많이 다른 게요. 그거는 이제 삼성 이정 회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겁을 내지 마죠 하지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틸 겁니다. 왜 이번에도 미국에서 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자 폴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삼성폰이 43%인가를 먹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일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뭐 소재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쉽게 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치 않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자꾸 우리가 유리한 기사들만 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지금 일본이 당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일본에 관광 가지 말자 하지만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일본 관광은요 최근에 유례 없는 호황입니다. 일본 최근에 한 수십 년 동안 올해같이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온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역 수지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베가 모르고 있는 것이 소니나 일본의 주력 대기업들이 지금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게이단렌, 경단렌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사소한 뭐 관광 이런 것들에서 뭐가 일이 터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기사만 보면 일본의 중소도시가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일본 관광은 아니, 우리 언론 특파원들이 다 보도한 건데 그게 아니 그게 거짓말인가요? 일본 전체 관광업을 보면요. 근데 지방 소도시에서는 타격을 본다는 타격을 사실은 보겠죠. 그렇지만 일본 전체 관광 수입을 보면요. 올해같이 호황을 누린 건 처음이라고 다른 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뭐 보복하지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여행 가는 것도 가지 말아야 의외로 된다? 아니 그거 그거는 중단해야 뭐 된다고? 저는 시민들이 가야 알아서 된다? 판단하 뭐요. 어. 일본에 가는 거? 예. 갈 사람과 가지 말 사람 가지 마는 예, 거예요. 자유롭게.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 그걸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하고 당 대표하고 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랑 같이 최고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관광업 종사자들이 전부 다 화를 낸 게 지금처럼 관광이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관광 가지 말고 국내 관광을 가라고 하는데 일본 관광객 가는 사람들이 한국 관광 하지 않고 다른 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그 뜻은 저는 다 좋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우리 관광업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요 올해 어쨌든 주가가 니케이 주가가 2%가 3%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6% 떨어졌습니다. 미국, 중국은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직격탄을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틀 동안 75조가 기자님 날아갔습니다. 말씀도 귀담아 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 방안을 해야지 실질이 자꾸만 있다. 정신 승리만 하려고 마지막으로 하는 한 거. 말씀 그건 안 해주시면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실질적으로 이 싸움을 시작할 때 뭐 우리가 싸움이란 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오는 거고요. 또 일본도 적지 않이 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한일 관계라든지 그동안 무조건 해왔던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부분을 다시 성찰하게 되는 또 우리 산업사회 그동안에 그냥 자기 반성 없이 그냥 쭉쭉쭉 종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어떤 패망의 길로 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상당히 좀 않거든요. 회복한 거 아니에요? 많이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망하는 게 이게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일 수도 네.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만 본다든지 한쪽만 네.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우리에게는 상당히 호전의 네.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김현희 생각이 하신 말씀 있으면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셈법은 서로 복잡해지는 것 같고 국면은 결코 식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대처를 하고요. 또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하는 작업은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의 종이공장에서 이선 재판관 부부는 현대 위기 G20 앞두고 1+1이란 개혁 보수로 잘 포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는 것만 제 온몸을 바쳐서 막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의원들 지금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물색에서 저녁 9시 의원들 대한정치 소속 의원들 청원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어코 탈당의 길을 간다면 정치의 본질,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바른미래당 내용이 격화되고 있다. 평화당도 분당이 임박하고 있다. 이 야권발 정계 개편으로 이것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분란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오래된 내용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또 민평당의 비당권파는 오늘 12일이죠.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을 앞두게 됐습니다. 자, 평화당의 분당이 야권발 정계 개편의 도민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저희들이 한번 세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국민 입장에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요. 네. 우리 김정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네. 국민의당이 작년에 이제 둘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깨져서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 나갔던 분들의 명분은 우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한다라는 네. 거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은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원래 명분을 유지하면서 선거도 치렀어야 됐고. 김정은 의원님 네. 그때 국민의당 대변인까지 하셨을 때.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이 쪼개질 때 탈당해서 지금까지 무소속인데요. 그래서 애초에 바른미래당의 탄생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쪼개졌던 당이 1년 반 사이에 이쪽도 삐그덕거리고 민주평화당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시 나눠지는 게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2일 날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이죠. 탈당기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안 냈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제3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취지의 애초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두석의 그러니까 의원 2명을 가진 우리공화당과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바른미래당에 적을 둔 2명의 비례대표 의원까지를 포함하면 16명인데 네. 민주평화당은 그런데 우리공화당보다 지지율이 더 낮거나 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정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누군가를 얼굴로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개혁과 혁신의 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 외부 인사도 영입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할 수 있다. 위기로 보는 거군요. 라고 아주 급박한 하는 위기. 것이 나가는 이 분들. 분당파의 이야기죠. 이거. 그런데 이제 정동영 대표 같은 당권파는 실제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적을 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네.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수적으로는 훨씬 더 소수죠. 당권파라고 하는 그분들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안에서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좀 해보자. 민평당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전혀 지금 이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정동영 거라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정동영 대표라든가 조배수 의원 이런 분들은 민평당이 그냥 있으면서 여기서 중심으로 제3연대를 하자 뭐 그런 건가요? 네, 수평선이 아니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죠.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외연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동영 대표의 얼굴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예, 탈당파들. 그렇죠. 외부에 뭔가 신선한 인물을 앞세우고 당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래야만 뭔가 당의 외연도 넓힐 수 있고 오려고 네. 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들인데 그 속내는 뭐 더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민주당이 그렇게 나간다고 받아줄 것 같으냐. 뭐 서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틀에서는 뭔가 계속 민주당에 조금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야당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민주평화당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은 또 민주당에 많은 또 힘을 보태줬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서로 이제 민주당이 받아주게 이러고 있는 참이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네. 유승민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이제 그런 또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이제 뭐 안철수
걔가 또 알겠습니다. 이쪽 저쪽 예. 나눠서 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자, 민평당 양상인데 얘기는 김유정 전 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얘기 예. 좀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 자, 바른미래당이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좀 놀랄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문병호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대표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문병호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문병호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측근인데 면전에서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 손학규의 헌신론 그리고 안철수의 컴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병호 최고위원의 요지는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가 손잡지 않으면 이 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 많은 그 유승민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오늘 면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라. 물론 물러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뉘앙스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빨리 독일에서 와라. 위험하다. 그것만밖에 없다. 그거. 그러니까 뭐 그리고 유승민 3명 다 손잡지 않으면 우리 당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학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전에 지지율 10% 이야기했는데 묘하게도 리얼미터가 5일부터 7일까지 한 그 조사에서 4.1%가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창당 이래 최저의 수치가 나왔답니다. 아, 최근에 한 게요. 네, 제일 최근에 한 리얼미터 조사.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준비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으로 와서 서울의 어떤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좋겠다. 딱 던지는 순간 완전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저 나경원 대표 마음을 안 들어봐도 모르겠지만 네. 한번 찔러 본 건지 아니 그냥 그 여파를 생각하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뷰가 엄청난 이제 글쎄 말이에요. 정치권 난리가 나가지고 손학규 대표는 이거 이미 유승민 전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전에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막 반발했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네. 만난 적도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법적으로 지금 뭐 고소 고발 그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당 내부적으로 진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당이 이제 끝나갈 때쯤 보이는 건 많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지분이 유승민, 안철수 두 명은 사실은 지분이 강한 사람들이고 손학규 대표는 중간에 대표가 된 사람들인데 손학규를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손학규 대표는 난 못 물러난다. 내 몸이 부서져도 못 물러난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충 기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손학규 대표가 자기 지분 좀 많이 챙기려고 그런 거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문병호 최고가 얘기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손학규 당신은 안철수의 대리인으로 온 사람 아니냐. 이제 안철수가 올 때 됐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 이런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의 다른 부분이고 따라서 문병호 본인도 나도 역시 안철수의 사람으로 다시 뛰고 싶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유승민보다 안철수가 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많아 보인다는 부분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반 있겠지만 가서 내가 무슨 대우를 받겠냐는 그런 우려도 또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당에? 손학규 대표 얘기가 맞는 그러면?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알 수 그런데 없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유승민은 대구 출마한다는데 지금 나경원 대표는 대구 좋은데 가지 말고 서울로 와. 험지에서 나가. 차라리 대구 쪽엔 공천 안 주겠다. 구체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는 지역구까지 지정해서 이야기했다는데 신문 기사에는 그거 안 뺐습니다. 났어요? 어디요? 강남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뺐는데 험지겠죠. 좋은데 주겠습니까? 가령 뭐 자기로서는 최고죠. 뭐 안철수, 유승민이 자유한국당 수도권 선대본부장으로 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이고 그 대신에 대구 경부는 골치 아프니까 교통정리도 안 되니까 오지 마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나경원 대표의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은 뭐 친일 프레임이다, 반일 프레임이다 이런 것에서 빨리 극복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점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네. 좀 더 크게 보면 어쨌든 이 내년 총선이 지난 총선과 다른 점은 이 다기화되는 다당제 구조보다는 이 다당제 실험해봤더니 이것들이 안 커지더라. 또 자기 가치의 차별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년도 양당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 두 축, 결과적으로 그 두 축에 빨려 들어가냐
건드리냐 아니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뛰느냐 그 선택밖에 없다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정당들이 뭉쳐야 산다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야 사는 결과가 나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민평당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동영 대표 체제하에서 국권이 모여가지고 다 그의 쓰나미처럼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 김영규님 있다. 평소에 다당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저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국민들의 그 대표성들을 골고루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 다당제의 기회를 주었던 특히 국민의당이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심벌이 되고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갔던 독일의 녹색당처럼 뚜벅뚜벅 그렇게 갔으면 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가 됐어요. 이번 유럽 총선처럼 상당히 약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전혀 정치를 몰랐어요.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추석 무렵에 복귀를 하면 바른미래당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바른미래당이 탄생했을 때 절대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연합은 없다라는 것이 그 당 창당의 목적이자 이념 같은 거였어요. 단호한 메시지였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자강론일까? 저는 좀 궁금하고요.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결코 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개혁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갈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개혁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만 반복해서 했을 뿐이죠. 바뀌면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양당의 어떤 정치 논리에 또 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법들이. 그러나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5당이 연합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결국에는 민평당도 지금 이 분해돼 버리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입추는 지나서 찬바람은 안 붑니다만 입추 지났어도 찬바람 불면 변화가 올 거라는 우리 모두의 막연한 생각이 지금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한다고 해서 이 양상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 당이 창당했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마련인데 바른미래당이 딱 탄생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서로 싸우다가 지방선거 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저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명운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또 이제 분화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굉장히 새로운 인물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 안 합니다. 국민의당의 성공이 되지 못한 부분이 초창기부터 보면 사실은 초창기에 기획했던 사람들, 뭐 실명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당직자까지 다 준비했는데 말하자면 안철수계가 받지 않은 거잖아요. 초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몇 명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된 당직자들이 있어야 되고 준비된 당협위원장이 있어야 되고 준비된 당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움을 갖고 있지 않다. 민주평화당에 앉아있는 정동영 의원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만 보면 그때는 뭐 남북 정상회담이니 문재인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야당으로서는 이기기 힘든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었는데 지금 민평당의 움직임 같은 걸 보면 이런 점은 보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같지는 않다. 근데 한번 해볼 만하다. 특히 이제 호남 지역구를 둔 민평당 의원들이 볼 때는 지난 그 보궐선거도 치러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 민주당하고 한 붙겠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 천정배 박지원 장병환 어쨌든 연세는 좀 많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센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개인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끼리 한번 해봐? 그러면 제3지대로 몰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가 총선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또 반대로 바른미래당의 이 유승민 계열은 이런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신 있으면 오지마 우리끼리 할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 보니까 황교안 리더십 흔들리네.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손잡자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내가 세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니까 당장 유승민
얘기가 나오는 나오는 거잖아요. 겁니다. 안철수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네. 말입니다. 너무 절묘한 세면 시기에 너무 세면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잘 나가잖아.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평당 올 필요 없어. 니들 가. 우리가 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민평당에서 몇 명은 민주당에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이니셔티브를 지느냐의 문제인데 호남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뭐 미워서가 아니라 둘 다 선택 가능하다는 생각, 대체제로서의 생각한다는 거죠. 네. 지금 말처럼 대체제로의 싸움인데 결국 내년 총선의 전장터는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중요한 거는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알고 있고 한국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나름대로 수도권세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지금 한국당 출신 의원들을 보면 서울, 예.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도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김지호님 간단히 말씀 듣고. 네. 우리 공화당이 두 석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정이 아니라. 이런 이합 집산과 갈등 속에서 이삭 죽기 하려고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린 당이 우리 공화당이어서 아, 그래요? 옥중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름도 우리 그 전 대통령이 지어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우리 공화당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정당이 좀 정당 이데올로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정책 방향도 있고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 이합 집산하고 향후 그래서 국회 정치인들이 공천 좀 문제 이런 부분들 90년대생이 온다 예.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세대들이 현 정치권 어떻게 글쎄 보느냐.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반성이. 하여튼 뭐 좀 또 지켜보죠. 예. 찬바람은 아직 안 불었으니까 네, 그죠? 8월 14일이 이제 국고보조금 받는 날이거든요. 아, 그것도 중요한 네, 날이에요. 12일 날 탈당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민평당은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국고보조금 어떻게 돼요? 민평당에 오는 거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명목만 받는 거죠. 그렇죠. 4명목만. 민평당은 그 남아있는 그 의원 숫자대로만 받는 시점을 거죠. 그 기준으로 결정적인 타격이네요. 결정- 의사를 10명은 또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네. 그 몫을 받으면 아, 돼요. 얼마나 미울까? 그래서 지금 아, 4당에서 한 6당으로 지금 6당으로 될 것 네, 같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위치가. 네. 내년 4월에 국민들이 총선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간에 예.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제 오늘 세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2주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성호 전 의원께서 먼저 사진 한 컷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이제 더 팩트라는 매체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점심 식사한 영상을 찍어서 보도한 겁니다. 저게 근데 마침 타이밍이 논란이 되는 게 저게 이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고 민주당이 회의를 세게 하고 이해찬 대표가 강한 발언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여의도에 있는 한 고급 일식집에서 조범 나오지 않습니까? 사케, 장어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가 나오는데 저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저만 해도 나이가 좀 들고 이해찬 대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이 보니까 이해찬 대표의 별로 단골집이었고 이미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취향에 따라서 중국집을 가는지 일식집을 가는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인데 바로 당일날 갔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이 가장 일본에 대해서 반발하던 분이 또 옹호를 했습니다. 아니 저 집 종업원들 다 한국인들인데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 못 먹고 산다. 근데 그러면 진작 그런 말을 하시던지. 그래서 저는 저 이해찬의 사케 논란이 사실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저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사케가 그 일본 술이 아니라 정종이었다면서요? 백화수복이었다. 백화수복.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 게 왜? 정종이면 어떠고 사케면 어떠냐. 왜 일본식 집에 가서 그런 일본식 술을 먹느냐인데 사실 정종이 꼭 일본 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논쟁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의 스탠스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게 동계올림픽 보이콧하자.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스포츠계 젊은 애들이 난리가 난 게 4년 동안 우리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가지 말자고? 또 저는 또 야구 팬이니까. 아니 베이징 올림픽 그 감격, 금메달 감격 이번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반일 논란 때문에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쪽으로 간 게 많은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조금 중심은 잡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도 물론 뭐 안민석, 최재성 좀 과격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저는 뭐 여러 하고 전반적으로는 민주당도 좀 중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해찬의 사케 논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일식집이 이해찬 대표만 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많이 많이 가는 가는 데는 예.
유명한 단어던데요. 이거는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그 뒤에 논쟁이 조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조금 톤 다운되는 김영주 전 의원 거기 가보셨죠? 그 일식집. 뭐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지 몰라요? 틀림없이 가보셨어요. 네, 가봤을 겁니다. 틀림없이 가는 거 가보셨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그 일식집 가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항상 TPO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겠죠.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술이네. 예, 일주일 전에 음주 상태로 이제 추경 처리해야 될 분이 네. 굉장히 비판과 욕을 많이 잡수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또 그 인터뷰가 너무 생생하게 술 취한 기색이 역력한 그런 어눌한 그런 말투로 인터뷰가 또 진행이 됐었고 기자들 질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고 국회의원이 죄송해야 된다,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한테만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꼭 필요한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 내가 한 가지씩은 통과시켜 줄 테니까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당 의원한테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나라 돈이 본인의 쌈짓돈도 아니고 네. 국회 예결위원장이 저런 일을 벌였으니까 이게 소위 그 막판에 예산 심사하고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지역 거 뭐 이거 예산 따내려고 쪽지 예산 카톡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추경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추경은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고 네, 추경 때 음주 추경으로 문제가 됐는데 예산 심사가 이제 들어가니까 정부 예산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일까지 네. 하나씩 내라. 필요한 예산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결위원장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도 아니거니와 또 여당에서 또 다른 당에서 반대하면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참여연대 같은 데서는 이건 자격 없다. 그리고 그 자리 갈 때도 이 황영철 의원하고 뭐 그랬었죠. 그렇죠. 예. 선거를 하니 뭐니 하면서 뭐 거기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렇게 비판이 많았잖아요. 간거 아닙니까?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당한 문제냐 이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국회를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이 이제 한국당 예산 가지고 당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저도 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 얘기를 하면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과거부터 예결위에 들어가면 네. 저도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 힘듭니다.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잘 안 넣어줍니다. 지방 의원들 좀 돈 가져가고. 근데 이게 지금 김용현 의원님 말씀 이게 나라 돈인데 자기 돈처럼 하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예. 비판 기사가 김재원 뭐 무리비죠 뭐 얼마 챙겼다. 그러면 이걸 또 자기 지역구에서 또 더 오히려 더 자랑합니다. 내가 그만큼 힘 있다. 지금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그렇게 되는 나지만 거죠. 민주당도 실세 의원이 있어요. 이거 매일 예산을 끝나면 나옵니다. 뭐 당대표 알겠어요. 누구는 얼마. 근데 그거를 또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데 그걸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행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요 예결위는요. 저 여야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금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임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또 정부가 만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해서 정을 못하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예. 심지어는 본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베 총리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조옥순 대표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국민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저분한테 있나 네. 황국 신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더 아쉬운 것은 이 언론에서도 저런 분들에 대한 어떤 토론에 있어서도 이게 사상의 자유다, 의사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또 충격을 받아요.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는 건 또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어떻게 무조건 그걸 뭐 말하자면 일본과 한국이 전쟁 붙으면 한국은 얼마든지 죽는다. 일본한테 빨리 엎드려라. 또 뭐 위안부가 오히려 더 뭐 독자적인 자기 몸을 사고 판 것이다. 또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용훈 전 교수.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학자로서의 어떤 역사적 사실관계에서 막스주의적 역사 관점이 틀렸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길을 잃은 거예요. 그건 과도한 거. 그걸 다르다는 관점으로 다 보자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알겠습니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자, 일부 극우단체들의 친일 언론과 자극적인 가짜뉴스 생산 연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닌 우리 모두의 단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철한 대응,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바꿨습니다, 좀. 오늘 오바해도 돼? 3분이나? 재밌으니까.